이게 파이널 과정이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한 8주 남았나? 우리 10주 남았, 8주? 수업 한 8번 남아서 수업 시간에 많은 질문 다루기도 힘든 스타일의 수업이다 보니까 되게, 특히 이 수업은 일주일 동안 원격 모으는 거야. 수업을 좀 많이 해요. 특히 파이널 때면. 그런데 올해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쌓여온 것도 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올해 수능을 쳐야 되는 학생들인데 실험적 데이터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올해 수능을 치는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되게 그 실험 설계 구조를 잘 짜야 되거든. 올해는 되게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구평에 되게 제 예상과 95% 정도 정말로 일치하는 결과값이 있었어요. 점수에 있어서. 그래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학생들 수업 사이사이에 뭔가 실험적인 걸 해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없어, 이게 국어는. 수학은 워낙 개념이 정해져 있고 유형이 정해져 있고 패턴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수학 강사분들이 워낙 만들어 놓으신 것도 많고 한데 국어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A 지문을 풀린 다음에 B 지문을 풀렸을 때 학생들 어떻게 반영할 거냐, 또는 B랑 A를 순서를 바꿨을 때 어떻게 반응할 거냐, 또는 A 지문에서 특정 단락을 뺐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또는 그게 등급대별로 어떻게 다를 거냐, 또는 그게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다 데이터 수집이야. 그러니까 머리에 GPU, CPU가 한 진짜 1000개쯤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 그래서 이 복잡한 구조가 나온 건데, 자, 설명드릴게요. 이게 새로운 출제팀이 구성이 되면 시험 전개가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거를 가설 입증을 하려면 우리 육구를 쳐봐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육구가 그 가설의 증거였죠. 그래서 올해 9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꾸 얘기했던 게, 우리가 비문학 지문을 한 지문인가 두 지문인가 안 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솔직히 1페이지 비문학 지문 수업하고 있으면 누가 듣겠어. 이미 지금 9평 3주 지났는데 총평 지금 올리는 정신 나간 걸 누가 보고 있겠어요. 근데 사실 총평은 총평인데 되게 내용이 꼭 한 번쯤 읽어봤으면 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조회수가 이미 그냥 떡락이야. 어쨌든 포석을 깔아요, 항상. 그러니까 17 같은 경우에도 포석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포석이 있었죠. 그게 무슨 지문이었는지 기억납니까, 여러분 혹시? 올해 9월 안 쳤니 혹시? 수업 안 들었어요? 올해 9월에서 내가 비문학 한 지문을 가지고 이건 존나 포석이다라고 막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운이 좋았던 거죠. 중간에 들어온 친구를 수업을 쭉 하는 과정에서 사단법인 지문이 다시 보이더라고. 야, 똑같은 거야. 잘 보세요. 일단 사단법인 지문은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법지문하고 경제지문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다시 법지문 흐름과 경제지문 흐름을 보니까 이건 완벽한 포석이야, 그냥. 왜냐면 저는 솔직히 작년, 재작년 제 수업 영상으로 남아있을 텐데 그걸 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건데요. 이 사단법인 지문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그 시절에 내가 수업할 때만 해도, 진짜 재작년 수업할 때만 해도 좀 세부 내용 일치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병신 같은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거 완전 다른 얘기야. 얘는 정확하게 포석이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지문이었던 거지, 과거와 연결고리가 별로 없었던 지문이다 보니 뭔가 과거에서 가져왔었던 내용, 과거에서 가져왔었던 구조에서의 장점이 있잖아요, 우리 수업은. 그 장점들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일치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올해 9월을 치고 나서 이것 봐라? 다시 바라보니까 너무나 얘는 포석이었던 거야, 일치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거는 단체고, 그 단체 중에서도 회사를 딱 집어놔, 이 단락에서. 회사 중에서도 주식회사를 딱 집어. 여기서 끝난 거야. 왜냐면 근대 자본주의 태동을 주식회사로 보거든요. 또는 근대 자본주의 태동을 은행, 금융, 방코라고도 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금보관이나 환전 가지고 자본주의가 태동했다라고 보긴 힘든 게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이 자본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봐봐. 우리가 농업경제잖아. 생산수단이 토지잖아. 그쵸?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에는 생산수단이 기계로 바뀐 거예요. 그럼 기계를 누가 소유하지? 자본가가 소유한단 말이야. 즉 자본이 소유한단 말이야. 즉 자본 그 자체가
생산수단인데 두 가지 관점이 있었던 거야. 화폐, 즉 통화가 생산수단이 되냐 못 되냐의 논쟁이 있었어요. 전통적으로는 통화 자체가 어떻게 돈이 어떻게 돈을 만드냐라는 관점이었던 거야. 그게 인력을 사고 자원을 사고 3M이라고 그러죠. Man, Material, Money. 돈이라는 게 인력을 사고 자원을 사고 기계를 사서 그걸 가지고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통화 그 자체가 생산수단일 수는 없다. 통화 그 자체가 가치를 창출할 수는 없다. 이런 관점이었는데 그게 리먼 이후에 깨진 거야. 자, 어쨌든 그럼 이런 흐름을 평가원에서 알게 된 것도 최근이에요. 왜?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니까 진짜로. 이게 국어교육학계가요. 100년 동안 연구한 것보다 2010년 키스리스 2.0 사이트 런칭되고 나서 발전한 게 훨씬 많아요. 사실은. 완전 다른 과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래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걸 내가 접근하라고 해도 방법이 없어. 근데 이제는 그냥 다 접근이 돼요. 왜? 별의별 사람들 유튜브를 다 하잖아. 진짜 별의별 사람 유튜브를 다요. 그러면 접근이 되게 쉬워졌어. 그리고 유튜브라는 동영상을 통해서 전달해야 하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톤 앤 매너로서 콘텐츠가 생산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정보 전달이 되게 쉬워지면서 아예 새로운 상황에 지금 우리는 새로운 페이지에 왔거든요. 다시. 그래서 이 사단법인 지문은 첫 번째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 지문의 포석이었던 거고요. 경제는 우린 당연히 자본주의를 다룰 거고 그게 두 가지예요. 금융과 화폐에서 자본주의는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그냥 놔둬서 흘러갈 수도 있겠죠. 자유방위하면서. 그런데 그랬다가는 이제 당연히 박살나는 게 보였으니까 공권력이 개입을 해야 되고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고 정치 정책적인 영역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18학년도 6월 평가원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통화정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이 대표적인 두 가지 정책적인 부분인 거야. 그걸 2018 6월 수능에 세팅을 한 거예요. 오케이? 6월 달에 세팅을 해놓고 수능에서는 우리나라 IMF 있었었던 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다시 우리나라 IMF 있었었던 오버슈팅 현상과 관련을 지어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그 다음 해 9월 달에 뭔가 쉬어가는 지문 같은 느낌이 CDS 프리미엄 지문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기존의 금융정책과 화폐정책 자체를 완전히 근본부터 뒤흔드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원래 이제 MBS라고 그래서 모기지 여러분 다들 한 번쯤 들어봤었던. 그런데 이 채권 자체도 문제인데 여기서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채권 보험 상품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빚증서 보험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터진 거, 그게 800조가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한 회사가 800조가 터지면요, 연쇄적으로 가면은 진짜 몇천 조가 날아가는 상황이 돼버리면 미국도 날아가. 그래서 이제 이걸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한 10년 정도가 걸렸었고, 그 과정에서 QE, Quantitative Ease라는 양적 완화 정책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흐름 맥락에서 다 알고 다룬 거예요, 평가원은 사실은. 포석을. 왜? 6월 평가원에 세 지문을 다 경제를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세팅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수능 출제진과 EBS 출제진과 교육형 출제진이 이런 식으로 좀 겹쳐요. 그러면 여기에 되게 코어한 출제 집단이 전달을 하고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출제자 수요가 되게 많아져가지고 전체적으로 퀄리티 다운이 됐어요. 근데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EBS나 교육청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초에 만들었잖아요, EBS 같은 것들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제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와버린 거야. 왜냐하면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유형도 그렇고 45문제 만드는 데 있어서의 패턴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 퀄리티가 되게 좋았어요. 이런 이유에서. 다시. 그러면 3월 학평도 마찬가지 주식회사 순환출자라는 소재를 다루는 거예요. 보이죠? 회사, 주식회사 순환출자. 그 다음에 QE는 아까 얘기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에 있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었던 거예요. 인류 역사상 없었던.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는 완전히 정답이 달라요. 이러니까 굉장히 세대 갈등이 심하거든. 추석 되면 되게 화목한 집안도 맞지만 진짜 집안 박살나도록 싸우는 집안도 있어요. 우리 집안은 어딜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근데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니까 좀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과거 여러분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요, 정말로 상위권 대학 들어가서 혹은 좋은 대학 들어가서 4년제 대학 들어가서 좋은 대기업 같은 거 좋은 직장 취업해가지고 연봉 열심히 모아서 즉 노동 생산성이 자본 생산성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했어요. 이거 가지고 집 사면 끝났어요. 그리고 다행히 노동 생산성과 자본 생산성이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 시점에 집을 다 이미 마련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단은 해결이 된 거예요. 이 세대는 해결이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는 우리 세대를 보면 그래서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MZ세대라고 묶은 거야. 솔직히 20대랑 40대랑 20살하고 40살하고 20년 차이인데 거기도 간격이 되게 큰데 그거를 MZ세대로 아예 묶어버렸어. 근데 뭐 시대에 묶고 있으니까. MZ세대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다 코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도지코인 사가지고 야 달러로 가자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다시. 그러면 답이 그러면 없냐? 없지 않아요. 없지 않다고. 모를 뿐이야.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보고 수능 국어 지문들을 통해서 인간관계에서의 정보 처리 능력, 감정, 문학으로 이런 정보 처리 능력, 이성적 정보 처리 능력, 논리적 정보 처리 능력 비문학에서 다뤄드리고 있는 거고 이 흐름이 하나의 되게 의도적인 설계로서 세팅이 됐던 거예요. 왜? 사단법인 지분에 사실 시작을 하더라고. 이 흐름 자체가.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혼자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보실 때 이제 복습을 할 거 아니야. 파이널 과정이니까. 한번 이런 거 발견해 보시면은 뭔가 흐름 줄기가 잡히고 나면요. 솔직히 이걸 못 잡으니까 수능 지문 하나를 독립적으로 봐서 독립적으로 문제 하나 왔다 갔다 하거든. 이미 이걸로는 답이 없어. 이건 진짜 잘 나와야 1등급 끝자락. 운 좋으면 뭐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풀면 2, 3등급이에요. 이 친구들과 일단 간격이 많이 벌어질 거고 두 번째, 이 무기를 이용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투입하는 노력, 시간 대비 수능 지문의 소화도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먼저 스토리텔링을 듣고 나서 이 지문을 같이 한번 바라보시면 아 이게 이런 포석으로 먼저 설계가 됐구나 보이고 수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건 당연하거니와 더 추가적으로 올해 6월, 9월 또는 작년 수능 6월, 9월이 의미하는 바 여기서 주어진 포석들이 어떻게 올해 수능에 연결될 것인가가 보일 텐데 제가 앞으로 3년 안에 나올 거예요 같은 드립을 쳤었는데 올해는 다를 것 같은 이유가 시대가 너무 급변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6월, 9월에 포석을 깔았다고 해서 얘는 보면 알지만 2017에 깔았던 포석이 한 3년, 4년에 걸쳐서 떡밥 회수가 되잖아요. 올해 수능, 내년 수능 근시일 내에 회수가 되어야만 해요. 왜? 또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실 큰 흐름은 잘 이해 못해요. 이거 얘기하면 누가 알겠니? 그러니까 애당초 이 수업을 듣고 앉아있는 학생들은 수준이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는 제 수강생들은 수준이 되니까 이 설명도 해드린 거고 대부분은 몰라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밖에 못해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좀 이따가 사진 찍어도 올려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필기하시고 한 장면당 30초씩만 잡아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법지문도 여기서 엮이거든. 그거는 좀 이따가 수업할 때 설명할게요. 법지문까지 엮어버리면 좀 너무 초반에 무겁게 건드리면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오전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가 이거 추석 때 수업 못하겠는데 싶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금요일부터 대구 수업이거든요. 일단 내려갔어. 일단 수업만 지금 꾸역꾸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좀 구평 끝나고 추석 전에 상담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좀 몸 좀 추스리고 내일 여러분하고 제가 비대면으로 카톡으로 최대한 드릴 텐데 혹시 까먹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일요일이 맞지?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잖아요. 여러분은 딱 그냥 잘 들어요. 올해는 달라. 예년에는 학생들이 이때쯤이면 공부량이 많아서 지칠 텐데 이제는 모르겠어. 왜 공부도 안 했는데 지쳐있지?
공부를 안 해. 근데 지쳐있어. 뭔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좀 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공부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니까 의지소진이 많이 돼버린 거야. 그럼 다 필요 없고 무조건 그냥 독서실 나와요. 오케이? 재종반에 이런 데 보니까 또 추석이라고 쉬더만. 올해는 그러면 안 돼. 올해는 여러분 추석 때 쉴 생각을 하지 마. 선생님 저 진짜 공부 많이 했고 오케이. 그런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쉬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나머지 9,999명 99.99%는요 빨리 그냥 내일부터 독서실 가서 뭐라도 하시고 오늘 밤 10시 지나서 저한테 추석 3일 계획표 딱 보내주세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올해는 뭔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계속 해왔던 얘기지만. 자, 그럼 이 지문도 이제 왔을 텐데 이 지문은 내용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별로 없어요, 정말로. 3개 단락밖에 없고 이 정도 정보 처리 끝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게 포석인 지문이다 보니까 구조가 아주 매끄럽진 않은데 그래 솔직히 여러분이 이 지문을 처음 두 번째 볼 때 이렇게 뭔가 구조 처리가 깔끔하게 끝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오버 퍼포먼스에서 보여드리는 것 뿐이니까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어떻게 포석이 돼서 이후의 지문들에 영향을 주는지가 초점인 거야. 자, 이제 같이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문 가볼게요. 권리와 의무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반응이 딱 돼야 돼요. 이거 법이구나. 이거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오늘 무지성으로 얘기할게요. 그냥 과거에 우리나라는 그냥 무지성으로 얘기할게. 뭐 댓글 달아 상관없어요. 신경 안 써. 솔직히 남존 여비였어요. 맞잖아. 조선시대 유교 사상이 남존 여비였고 그게 꽤 오랜 기간 근현대사 대한민국에 영향을 줬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성들이 의무를 다 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물론 여성이 의무가 없었다는 것도 아니긴 해. 근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국방 의무는 남자만 졌어.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무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만 얘기할게. 나 몰라. 모르니까.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요. 반대로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다요. 항상 두 개는 대응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19학년도 20학년도 채권채무지문에서 엮이는 건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여기도 채권채무를 세팅을 하고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요. 이 이유가 뭐겠어요? 포석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추후에 채권채무지문을 다룸에 있어서 포석으로 여기다 건드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한테 예고 하나 한 거죠. 예강탄 하나 쏜 거예요. 여러분한테 효시 하나 던진 거예요. 알았지 얘들아 나올 거야. 대비해놔. 얼마나 친절해. 오케이.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글에 사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거 잠깐 얘가 마무리 좀 이상하게 됐는데 약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선시대 얘기한 거고 한 50년 전 한국 얘기한 거예요. 요즘은 나 솔직히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법에서는 권리와 의무를 하나의 대응상으로 본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 봅시다. 다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을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권리 능력 갖게 되고 왜?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 선생님 좀 처음 듣는데요. 이래버리는 순간 얘는 그냥 5등급이에요. 한 2년 더 하시면 돼요. 우리가 몰 상식이다. 무 지성이다. 말이 안 통해. 여러분 몰상식 무지성한데 수능 국어가 1등급이 나와야 돼요. 왜? 난 되게 웃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수능 영어 시험을 미국 애들한테 던져놓고 시험 치라 그래놓고 반응 보는 거. 야, 걔네는 원어민이야. 영어를 잘하는 거지. 수능 영어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야. 우리는 한국어 원어민이지 국어 영역, 수능 국어 영역. 수능이 뭐야? 수학 능력 시험. 대학에서 배우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인 1교시. 국어 영역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 뛰어난 건 별개라니까. 내가 한국말 할 줄 안다고 대학에서 수학 능력이 왜 뛰어나야 되냐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 전 이런 단어 처음 듣고 처음 봐요. 걔는 한 3년 더 하셔야 돼요. 그 상태로 대학 가시면요. 요즘 이 인터넷 밈이 이거야. 요즘 인터넷에 유행되는 용어가 이거야. 무지성, 몰상식.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가 했더니 나올만 하더라고.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거 아닙니다. 제 평소 행동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서울대 나왔다고 대단한 인간이고 그런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서울대 나와도 스나이퍼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이게 일배인지 메갈인지 어떤 비용신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 애들도 넘쳐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편견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수능 국어에서 얘가 대학 가서 또는 앞으로 살면서 정보 처리 능력을 놓고 봤을 때 또는 삶이라는 걸 살아간다고 봤을 때 필요로 하는 능력이 뭘까? 국어라는 과목에서 학생들한테 키워줄 수 있는 능력이 뭘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뭘까를 고민하고 출제하는 시험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용 읽고 이해한다, 뭐 저는 단어 몰라도 된다 이런 거 제발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말고 쉽게 설명할게요. 영어 단어 몰라. 영어 잘 하겠냐? 국어 단어 몰라. 국어 잘 하겠냐?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 어렵게 이상한 소리 좀 듣고 다니지 마세요. 다시.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항상 알아요. 초반부에 주제 세팅이 되는데 야 그래서 주제는 뭔데? 반복되고 있죠, 주제가. 권리 능력.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은 채권 채무. 권리 의무. 권리 능력, 소유권, 채권 채무. 됐죠? 자, 근데 막 여기까지 다 아는 얘기거든? 왜? 사람은 당연히 권리 능력이 있겠지. 그런데 누가 단체가 권리 능력을 갖는데 어떤 경우? 어떤 요건을 갖추면 법적으로서 부여를 해준대요. 아하. 그래서 글의 주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권리 능력이야. 사람으로서 타고나는 권리 능력과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해서 권리 능력을 갖추게 하는 법인격, 이게 주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권리 능력이 뭐다? 법인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 법인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를 엮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제는 이제 자연인의 권리 능력, 법적인 인격, 법인격, 어떤 경우 법인격을 부여받을 수 있냐? 사단법인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의 주제는 단체들 중에는 좁혔죠. 자, 밑줄 쭉 칠게요. 제가 한자를 몰라서 사단인 것 같거든.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보이시죠? 여기 다시 사단법인 사단성. 여기까지 주제 세팅이 된 거야, 초반부에. 됐나요? 자, 근데 잘 들어. 여기서 이렇게 무지성으로 다 때려박으면 처리가 안 돼. 누가 기억을 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밑줄 치고 내용 일치요. 잘 들어. 옛날에 10년 전 쉬운 문제들은 돼. 이제는 안 돼. 뭐 잡아야 돼? 구조 잡아야 돼. 구조 잡을게요. 사람들이 목적이 있을 때네요. 아무 목적 없이 모이는 건 아니래. 두 번째, 구성원과 구별이 되기 때문에 독자적인가 봐요. 그리고 운영기구 같은 걸 둬요. 그리고 독자적이니까 구성원 가입할 때 상관없이 존속하는 단체. 아, 지문에서 얘기하는 사단의 4가지 성격이구나. 성질이니까 사단성이라고 하는구나. 세팅 됐어요. 필기 딱 하세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넘버링을 한 거예요. 글의 전개 방식은 단순한 나열 같아요. 그래서 나열한 거예요. 됐나요? 이래줘야 처리가 되지. 근데 이것도 되게 평가는 친절했어. 금요일날 저녁 수업이요. 좀 기초랑 중급자, 그래서 0513, 1416 하는 수업인데 거기서 어떤 지문이 있었냐면 옵션 지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옵션 지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뭐라고 설명하고 가로 열고 액명, 금액.
뭐라고 설명하고 뭐 기간 이렇게 괄호를 쳐놨더라고. 패러프레이즈 해놓은 거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보의 분류를 눈으로 처리한 건 당연하지만 눈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건 이런 성격의 정보인데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얘는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데까지 동시에 판단하면서 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는 너무 단순해. 내가 저번 시간에도 보여준 거 같거든? 안 보여줬나?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말부터 내신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3년 안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과서 내신 영상이 다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딱 보였던 게 이미 나는 알고 있었던 건데 다시 한번 보였고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 독서 교과서야. 여러분이 한 번은 봤겠죠. 인생 살면서. 그러면 수능처럼 이렇게 지문이 나와. 여기까진 그렇다고 쳐. 근데 되게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보여요 여기? 애들이 자꾸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 구조도 그려야 돼요? 학교 안 다녔냐? 구조도 그리라고 돼 있구만. 학습활동이. 선생님 구조 잡아야 돼요? 뭐라고 돼 있냐? 본문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위계로 파악을 해보자. 중심 내용 써보세요. 세부 내용 써보세요. 글 전체의 구조와 중심 내용을 파악해보자. 아니 교과서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뭐 구조 독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니 도대체가 내가 이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이거예요. 사실 이 근거는요. 그 깜빵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 그 다음에 책. 이 두 분이 사실 원흉인데 이 깜빵 갔다 오신 분이 제일 큰 원흉이야. 내가 누구 욕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있어. 현우진, 손주은. 꼭 이래. 쌤 뭐 현우쌤 뭐. 야, 이 동네 있잖아. 별 얘기 다 들려. 되게 웃긴 얘기 많아. 그런 건 모르겠어. 내가 눈으로 확인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 중요한 건 내가 보고 배울 게 많으면 난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 아직도 배경식 필요 없다는 얘기를 왜 하냐고. 평가원에서는요 단 한 번도 배경식 필요 없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 그 오리지널이 누구냐고. 그 오리지널이에요. 그 얘기를 2015년 깜빵 가기 전까지 했고 그때까지 일타였기 때문에 전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어. 뭐가 힘든 줄 알아요? 그러면 전 국민의 정보 처리 능력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편가르기 하고 싶진 않거든. 그런데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뒤에야 비로소 내가 얘기하는 배경식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슬슬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내가 한 얘기도 아니야. 평가한 얘기야. 두 번째, 지금도 구조독해 뭐 중심 내용 파악하는 것 같고 논란이 있는 것 같거든. 관심도 없어. 왜? 아니 교과서라도 보라니까. 서울대 나온 뭐예요? 독서교과서도 볼 줄 모르는데 뭔 국어 강사를 해. 근데 그러고 있어. 여러분 잘 봐. 이게 지문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바로 구조도 그려잖아. 수학은 어떻게 돼 있니? 개념 나오고 나서 바로 학습활동이 예제고 유제고 연습 문제잖아. 이게 예제고 유제고 연습 문제인 거야. 이게 수능 문제인 거야. 그런데 제가 글씨 이렇게 써도 제 글씨 못 알아먹어요. 근데 여러분 글씨 여러분은 알아먹어요. 채점이 안 돼. 수능 시험 문제가 구조도 그리시오잖아요. 채점이 안 돼요.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너네 글씨는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오디선다인 거야. 기술적 문제 때문에 오디선다라는 시험의 형태를 쓰고 있을 뿐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디선다가 선제 하나 놓고 OX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구조도 그리는 거야. 그러면 정답 나오게 문제를 설계를 해놨다니까. 아니 나랑 1년 내내 지금 30주 내내 이걸 했는데 아직도 이걸 모르면 안 되지. 봤잖아요. 주제구조 잡았더니 정답이네. OX 하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차피 틀린 건 개소리야. 때때로 일치로 OX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요. 몇 번 선지에 몇 번 문제 몇 번 선지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이 순간 이거는 굉장히 비논리적인 접근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언급하는 순간 얘는 왜곡이 돼버려요. 맞죠? 왜? 정보라는 건요. 텍스트의 맥락, 텍스트와 텍스트의 관계, 사회적 맥락까지도 고려가 돼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걸 싹 다 배제하고 얘만 떼서 오니까 아니 씨발 여기 근거하면 얘는 정답인데 이거 근거하면 정답이 아닌데 어쩌라는 거지? 당연하지 왜곡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발췌, 일치로 풀더라도 이런
내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 지문만 다루지 않는 이유가 이 맥락을 한번 잡아주고 거기서 이 지문을 잡아주고 전체 흐름 속에서 얘를 잡아줬기 때문에 판단이 바로 되는 거고요. 다만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냥 발췌하는 거는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왜곡 같은 게 있을 겨를이 없지. 그런데 3번 선지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왜곡이 발생한다니까요. 물론 왜곡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 단순한 정보들은. 복잡하고 난이도가 있는 정보일수록 그렇게 일치로 풀다가 왜곡이 발생하니까 뭔가 이상해지는 거야. 요즘처럼 어려운 시험에서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니 봐봐. 교과서 안 봤어? 교과서 안 봐? 눈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좀. 이 글에 사용된 전개 방식을 파악해보자. 수능 문제잖아. 6문단, 7문단 내용을 대조의 전개 방식에 따라 정리해보자. 대조되는 내용을 써보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잖아, 이거. 이거 뭐하러 필기합니까? 손도 아파 죽겠는데. 이거 하라고 돼 있으니까. 왜?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 왜? 그렇게 설계된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지 OX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3년 전에 좀 자신감 없었을 때 한 입시 설명회 가져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한 어머니가 딱 수업 끝나고 얘기를 하셨다. 딱 손들고. 아, 선생님 그러면 1번이 정답인지 알겠으니까 2, 3, 4, 5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 약간 당황해가지고 어버버해버렸어. 근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 어머님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기 싫거든요. 국어 아실까? 국어 시험 범위 아실까? 출제 매뉴얼 한 줄은 읽어보셨을까? 난 그 어머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특정하고 싶지도 않고 특정되지도 않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수능 국어에 대해서 떠드는 1000명 중에 맞는 얘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귀 닫고 사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이제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혼란스러우니까 나한테 막 물어봐. 이제 옆에 앉아있는 학생이라 좀 민망한데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 어떤 학생이 그래. 쌤, 그 선택 과목은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하면 시간이 많이 준다는 거 맞나요? 맞지. 야, 운동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하면 그러면 안 건강하니? 건강해지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대 간 놈들도 지들이 어떻게 서울대 갔는지 몰라. 왜? 서울대를 간 거지. 서울대 가는 방법을 연구한 게 아니잖아. 근데 일단 서울대 갔고 너 이렇게 해서 갔어. 그럼 옆집 형이 이렇게 해서 갔대. 오, 그래? 나도 해보면 되겠네.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생각을 해보고. 내용 일치가 오히려 비논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선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여기 있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충분히 100%다 차지해줄 수가 없어. 문제가 한두 개야? 선지가 한두 개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주제 구조 잡고 설계도 잡는데. 그러면 정답이 그냥 보이는 거야. 지금이라도 여러분 느끼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필기도 하셨죠? 계속 볼게요. 그럼 사단성에 대한 얘기를 끝났나 했더니 더 하는 것 같은 게 왜 그러냐? 아까 4번까지 했잖아요. 5번. 아,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구나. 사단은 법인으로, 잠깐 이거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경우 법인격을 갖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사단 법인으로 등기돼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 드립시다. 법인 등기가 되면 법인격이 부여가 되는 거구나. 됐죠? 당연히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 법인이라고 부르는 법. 그리고 사단성을 갖추고 있지만 법인으로 등기가 안 됐으면 당연히 법인이 아닌 사단이겠죠.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잠깐만, 여태까지 했던 얘기를 왜 요약 정리하는 거지? 잘 봐요. 주제라는 거를 이 글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잘 봐.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의 권리 능력을 구분하고 있는 거야.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의 권리 능력을 구분하고 있는 거야. 서술어. 그리하여 사단의 권리 능력과 개인의 권리 능력은 구별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되게 거창하게 썼지만은 결국 6번째 정보네요.
개인과 사단은 구분이 된다. 왜 이게 중요했냐면 2단락, 3단락의 주제예요. 이게 사실은. 왜? 2단락에 사단인데 1인 주식회사야. 그거 사단이 아니잖아. 근데 법적으로 사단이래. 그럼 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지. 왜? 사단과 개인은 구분이 됐고 사단은 사원들이 모여 있으니까 개인 혼자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1인 주주가 돼버리면 지 마음대로 할 거 아니야. 그럼 사단의 권리는 다 빼먹고 책임은 안 지고 부도 내버리는 거야. 그럼 피해를 누가 있겠어? 피해구자라고 해봐야 법인한테밖에 못해. 아, 이 피해자 여기 있잖아. 옛날에 KT주라는 인강회사가 있었어요. 판결문도 있어. 씨발 20억, 죄송해요 욕해서. 근데 20억을 못 받았어. 10년 전이야. 준다 한 4년 하다가 2015년에 재판해가 2016년 판결문 나와가지고 채권 추심을 걸었는데 죄송해요. 통장에 300만 원이 있어. 300만 원 채권 추심 어째 통해서 받았어요.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래요. 고려 신용 정보. 그래서 300만 원 받았어. 이제 또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법인이 없어졌네. 근데 사이트는 그대로인데 왜 밑에 이름만 바뀌었어? 사장한테는 법적으로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요 지문이야. 필기도 하셨죠? 계속 봅시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라고 하면서 좁혔잖아요. 이제 그래서 좁힌 거야. 여기도 봐봐. 즉 사단법인도 보면은 뭐 대한노인회 이런 거 있어요. 제한군인회 이런 거 있어. 아니 그냥 드립치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근데 회사가 있는데 회사 중에서도 주식회사 얘기인 거야. 봅시다. 사단의 성격을 갖고 있는 법인인데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니까 좁힌 거죠. 주식회사구나. 자, 주식회사도 첫 번째 주주로 구성이 됐고요. 주주는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게 20학년도 3월 학평에서 이걸 다뤘을 거야. 주식회사 지분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다 포석이죠. 계속 봅시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좀 더 정보가치 높아지면서 주제 세팅이야.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1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게 뭐가 문제라고 할 게 아니라 문제지. 왜? 봐봐.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단이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사단이 되지?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는데 법인이 인정이 됐네. 또 그래서 첫 번째 법 때문에 한 사람 또 여러 주주가 있었으나 상속매도 양도 등으로 상속매매 양도 등으로 한 사람이 1인 주주가 돼버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1인 주주가 있는데 이런 주식회사가 있는데 문제가 되나? 자, 근데 봐봐.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 빨간색으로. 원래 제가 미시적인 정보 잘 안 잡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특이했던 부분이야. 봐. 이처럼이라고 지시 반복 요약했는데 앞문장 뒷문장 구조가 똑같아.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다.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다. 즉 얘랑 얘가 동의한 거죠. 보이죠? 회사의 대표, 회사를 대표이사가 뭐였던 거야? 대표이사가 뭐였던 거야? 기관이었던 거죠. 대표하는 기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이 뇌피셜 한 거죠. 대표이사? 사람이던데?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애들이. 1번 선지가 헷갈렸던 거지. 왜? 자기들의 뇌피셜로는 대표이사 사람인데? 기관이라고? 틀렸네? 이래버린 거지. 그러니까 답이 안 보였던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 좀 이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잡을 거고. 그래서 36번의 1번 선지 보시면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사람이라고 자기 뇌피셜 해가지고 틀린 학생들이 많았는데 자, 이 부분은 좀 이따 자세히 할게요. 그리고 내가 빨간색으로 쓰는 거는 되게 미시 정보 잡을 때니까 되게 특이한 경우고
실전에서 쭉 읽으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못 잡아.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스킵하고 그 다음에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거를 일치로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요 실수 오지게 합니다. 자기가 기분 좋고 잘 될 땐 실수 안 하겠지. 근데 저조차도 실수해요. 그걸 방어하는 방법이 뭐겠냐고. 아니 애당초 그러니까 이거를 일치로 풀라고 한 적 없습니까? 오늘 주제구조 잡으라 그랬잖아. 잡아야지. 계속 봅시다. 자, 이렇게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 법인격이 분간되지 않는 바 1달러 끝부분에 세팅한 사람의 인격과 법인의 인격. 그런데 이게 구분이 안 되고 동일해져 버리는 문제가 2달러에 생겼네. 그렇게 보이는 듯한 문제가 생겼네. 자, 상법상 회사는 이라고 하면서 회사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회의 역할은 뭐냐면 업무 집행의 의결기관이에요. 또한 대표이사가 있어요.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 한 명인데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래요. 또 얘기했다. 야. 2번 기관이라고. 그러니까 즉 회사의 조직 기관에 대한 얘기를 1번 이사회라는 조직이 있고요. 대표이사라는 조직기관이 있고요. 주주총회라는 조직기관이 있는 거예요 라고 세팅을 한 거라고. 그런데 이거를 구조를 못 잡으니 이 한 단어가 안 보여버리는 거죠. 그래놓고 틀리는 거라니까. 한 단어는 안 보여요 여러분. 300단어 중에 한 단어는 못 봐야 정상이야. 실수가 정상이에요 사실은. 실수하라고 낸 거야. 여러분처럼 풀면. 어떻게 풀었어야 돼요? 간단하다니까. 주제구조 잡아. 이 많은 정보가 이걸로 끝나잖아. 이 중에는 찾지. 이 중에는 찾지. 특히나 구조에 관련된 거니까. 20단어 중에는 실수할 확률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다시. 기관이야. 그래서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이것도 사실 웃긴데 야 생각을 해봐. 셀프로 셀프 보수, 셀프 돈 주면 되냐? 셀프로 셀프를 선임하면 되냐? 이건 진짜 무지성이야. 무상식이야 이거는 진짜로. 좀 이따가 이 문제 또 틀려요. 왜? 일치로 풀면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이거 틀린 애들은 일치로 풀어버리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상식으로 푸나요? 그게 아니라 주제 구조를 자꾸 보면 얼추 상식이 맞아가요. 그래서 틀린 상식이나 배경식도 다 조율이 돼. 그런데 주제 구조 못 털고 정보를 못 털어놓으니 이상한 상식과 배경식과 이상한 정보 처리가 조합이 되면서 씨바 틀린다고.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할게. 좀 이따 할 얘기긴 한데요. 여러분이 수능시험장에서 특히나 올해처럼 쉬울 걸로 예상되는 수능시험에서 실수로 몇 문제 틀리면요. 그거 3천만 원짜리야. 3천만 원. 왜 3천만 원인지는 계산해보세요. 최소 3천이요. 보통 5천 듭니다. BMW 5 시리즈 탈래? 5천 날릴래? 봅시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그렇잖아.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은 박살난다는 얘기예요. 봐봐. 여기서 또 한 번 얘기한 거죠. 즉 이런 기관들이 아마 상호견제하는 구조 같은데 그게 다 깨져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 심한 경우에는 대표이사한테만 싸그리 다 가버려요. 즉 권리만 행사하고 책임은 회피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 회사의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겠지. 자 그러면 봐봐. 이게 법지문의 특징이죠. 자꾸 문제를 제기했잖아. 그럼 뭐가 있어야 돼? 해결 방법이 있어야 돼. 그게 이 지문에서 뭐였던 거예요? 법인격 부인론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볼게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실전에서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 지문을 포석 지문이라고 못 보면 더 그래. 근데 올해 6월, 9월을 보고 나니까 보인 거죠. 아 이거 포석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진짜. 제가 이거를 5년째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불과 3주 전에 9평 쳤다고 내용이 또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수능 지문, 수능 국어 지문들은 시시때때로 맥락이 바뀌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사실은 다시 봐줘야 돼. 근데 여러분이 그럴 수는 없어. 국어만 하냐? 나는 국어만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신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혼자서 막 이렇게 수업 얘기하고 나면은 국공부해야지? 어떻게 하지? 자기 하던 대로 해. 이일수능만 풀어볼까? 이거 잘 모르겠네? 해설관이 있나? 이렇게 가. 누구라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애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 빨리 컬이 따라와요. 내가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 자꾸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까먹을까봐 그래. 여러분 9평에 2등급 맞은 학생 아래 이 학생들은 빨리 그냥 기초 111 들으세요. 이거 6일이면 끝나. 14시간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이후에 6시간짜리 해가지고 이 정도면 끝나요. 그냥 빨리 들어 이거. 알겠어요? 왜냐면 올해 학생들은 예년 2등급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 예년 2등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6평 치고 9평 치니까 데이터가 명확해졌어. 올해 2등급인 학생들은 이거 보셔야 돼요. 빨리 봐야 들어. 그러니까 지금 보충 영상 뭐부터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으면 기초 111부터 들어. 링크 줬잖아. PDF 올려줬잖아. 빨리 보세요. 다시. 이때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해서 이게 전제인 거죠. 예외를 해주겠대.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겠대. 일시적으로 부인하겠대. 그래서 법인격과 개인의 인격을 동일시하겠다. 왜? 네 거 네가 했잖아. 네 개인에 다 했잖아, 새끼야. 라고 하는 거죠. 야, 법적 근거 있어? 없어. 그럼 안 되지. 아니야. 권리남용 할게. 야, 이거 유추해석 아니냐? 형법은 유추해석 금지야. 왜? 국가공권력을 제한해야 되니까. 그랬다간 개인의 자유, 개인을 보호 못하니까. 하지만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잖아. 보호해줘야지. 권리남용 조항으로 두드러 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에 제가 좀 쓰다 말았는데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법지문의 특징이죠. PS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개인과 회사가 마치 같아져 버리는 문제가 생겼어. 그리고 얘가 권리를 남용했어. 그때 어떻게 해결하겠다?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서 너 개인이 책임 다 지세요 한다는 거야. 야, 법 조항 있어? 없어. 조항 없으면 안 되지. 아니야. 권리남용 조항 갖다 쓸게. 됐죠? 다시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여기까지 세팅이야. 자, 이건 오버 퍼포먼스예요. 오버 퍼포먼스. 여러분 이렇게까지 못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치로 풀었을 가능성이 높고 일치로 풀더라도 만점이 수렴할 수 있으나 의외로 많이 틀렸더라고. 일치로 풀다가. 그러니까 애당초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만점 맞으면 뭐 할 거야? 지금 당장 한 선지 판단하고 한 문제 맞는 그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국어는 그러면 안 돼. 국어는요, 이걸 따라와야 돼. 잘 들어. 수학은 과정이 틀려도 답만 맞으면 맞잖아. 그건 왜 그런 거냐면 OMR 마킹을 했기 때문이야. 기술적 한계로 여러분의 풀이 과정을 채점할 수가 없어. 니네도 니네 글씨 못 알아보면 어떻게 채점하냐고. 그래서 국어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지문이 하나의 문제야. 여러분은 부분 점수 맞은 거라고요. 네 문제 중에 한 문제 틀렸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야. 부분 점수 맞은 거야. 알겠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셔야 국어 실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있고 국어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지. 이거라도 맞아야지는 시험장에서 주사위 굴리기 직전. 시험장에서 주사위 굴려서 에라 1번이다, 에라 5번이다. 그 던지기 직전에 할 일이 그거야. 그만큼 하수 중에 하수의 방법인 거예요. 계속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봅시다. 윗글통에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자칫 세부 정보 같아 보이긴 해요. 근데 봐봐. 사단성. 되게 정보가치 높은 내용이잖아요. 비교적. 그 다음에 기구를 둔다. 자, 봐봐. 이게 1달락 좀 정보가치 높은 내용이야. 1달락 정보가치 높은 내용이야. 그런데 기구를 둔다. 이거는 1달락의 세부 정보로서 아마 3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확인해 볼까?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으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즉 3단락의 주제 구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2번 선지.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는 사원에 해당한다. 이거는 명백하게 6번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대북의 세부 정보거든.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니 정답될 확률도 떨어져요. 법인격을 얻은 사단. 법인이죠. 사단 법인이죠. 소유권의 주체. 이게 주제잖아. 권리 능력. 법인격. 이게 그래 주제잖아요. 사단 법인의 법인격. 이게 주제잖아. 당연히 구성원과 관계없이 존속한다. 사단 성에 대한 얘기인 거고. 마지막 보세요. 사단의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뭐라 그래? 법인격이지. 그게 사단이라고? 바로 정답 5번이죠. 전체를 포괄하는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가 역시 정답이었던 거야. 보여요?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가 정답이었던 거라고. 사단은 사람들의 모임, 단체. 제도가 아니라 주제 구조, 정보의 분류. 이걸 레오니치로 털잖아요. 물론 얘는 맞았을 수 있어. 근데 36번부터 터지는 거지 이제. 왜? 기관인지 사람인지가 자칫 안 보여요. 300단어 중에 찾다 보면.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일치로 풀어버리면 얘기할 게 별로 없는 지문이야. 왜? 야 이거 그거는 몇 번째 줄 있어. 이거 몇 달러 몇 번째 줄에 있어. 이래버리면 끝나거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걸 묵혔거나 안 풀려고 하다가 꺼림칙한 거야. 아무리 봐도 이게 엮여있는 게 보이거든. 어떻게 엮여있는지가 확신이 없던 거예요. 근데 이번 구평 보고 알았죠. 아, 포석이었구나. 자, 그 다음 볼게요. 바로 1번 괜찮죠? 근데 이것도 봐봐. 비교적 정보가치 높은 게 왜 그래? 3단락 주제 구조에서 오잖아. 회사는 크게 3개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세팅이 돼 있었으니까. 됐어? 두 번째, 일치로 풀더라도 신텍스 구조 왔으면은 틀릴 일이 없다고. 이처럼 앞뒤에서 두 번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걸 틀린다? 잘 안 틀려요. 즉 단순히 내용을 구조 처리도 안 하고 가치 판단도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해버리니 틀리는 거라니까. 이렇게 풀면 틀릴 확률이 쭉 줄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인 거지. 대표이사와 법인격은 엄밀하게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야, 셀프로 보수를 주겠니? 자, 이거는 진짜 무지성이야, 아무리 봐도. 그래도 굳이 정리하자면 3단락의 2번, 이사의 역할이죠. 얘는 누구 역할이야? 주총의 역할. 그럼 보나마나 바꿔놨네. 보이죠? 바뀔 수 있지. 이게 2단락 주제잖아. 그러니까 뭐가 틀렸냐를 찾다 보면 실수한다니까. 그게 아니야. 주제 구조 잡으면 1번이네. 나머지가 이상하네. 다시 보자. 좁히고 발췌도 신텍스 구조 잡으니까 1번이네. 이렇게 봐도 1번, 저렇게 봐도 1번, 저렇게 봐도 1번인데. 발췌도를 풀면 이렇게 보면 1번이 정답했다가 3번이 정답했다가 5번 갔다가 씨발 모르겠네 찍고 간다니까. 제발 여러분. 60일이면요. 바뀔 수 있어. 근데 시간이 없어. 오늘 마지막 기회야. 오늘부터 바뀌어야 돼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자, 문맥상 의미에 대한 것 봅시다. 1번. 법인에 속해 있지만 법인과 구별되는 존재. 사원이겠지. 근데 그냥 이게 단순히 사원이겠지가 아니라 그래,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였잖아요. 법인격과 개인인격 구분하는 게. 일로 와. 법인격과 개인인격 구분하는 거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게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 또 세팅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깨지는 게 문제였고 해결 방법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 굉장히 규제 차원에 가까운 거죠. 이거 사원이네요 라고 하는 거는 되게 하수의 정보 접근 방법이야. 2번 선지. 그게 뭐야? 법인격과 구분되는 거잖아요. 이건 개인이 지을 게 아니잖아. 이거는 사단성. 역시 마찬가지 정보가치 높죠. 4번. 그래, 이게 문제잖아. 5번. 봐. 회사 자산이 감소해서 권리 능력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지, 이게. 그러면 5번은 개소리야, 일단. 어디부터 어떻게 개소리인지 찾아가지고 고치는 게 더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이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게 선생님 몇 번 선지 왜 틀렸어요? 하지 말라고. 왜? 이걸 고치는 능력이 별로 필요 없어요, 정말. 옛날 시험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거 고치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왜 정답인지 찾는 능력. 주제 구조 잡으면은 정답인 게 보이고 맞는 게 보이잖아. 그걸 좁혀가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틀린 거는 어차피 개소리야. 근데 운이 좋게 한 단어 바꾸면 정답인 애가 보인 것 뿐이야. 그게 우리한테 편하게 선지가 맞고 틀리고를 보여주니까 오지선다라는 유형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정보 처리하는 능력이 근본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 미시적으로 순간순간에 괴로움은 덜어줄 수 있으나 그건 진즉 들여받고 멀리 가버렸었어야 돼. 거기서 자꾸 발목 잡아가지고 선지 하나 놓고 OX, OX 하지 마, 제발. 시중 해설지 다 그렇게 써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설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실력이 오히려 깎아진다니까. 실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요. 노력을 했으면 성적이 올라야지. 왜 안 올라? 국어는 해도 안 오르고 안 해도 오르고 그대로고 씨발. 해도 그대로 안 해도 그대로. 왜?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하면 뭐해? 이런 거 분석하지 마. 그냥 하지 마요. 굳이 또 고쳐달라는 애들이 있어서 고쳐주면 자산 감소 때문에 생기는 일은 아니잖아. 됐죠? 그리고 회사의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는 상태? 라기보다는 누군가 피해 입는 상태. 뭐 그렇게 고쳐 이상해, 씨발. 고치지 마요, 여러분.